자, 오늘 미스테리 공포는요, 어저께 맛보기 했던 거 이어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무서운 이야기들 만나러 한번 가봅시다. 오늘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자, 오늘 이야기 한번 바로 가볼게요. 오늘 처음 만나볼 이야기는 어제 이어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롬비아 영안실 유령 이야기,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부금소리 좀 크면 말씀해 주시고요. 콜롬비아 영안실 유령, 이거는 영상으로 만나볼 겁니다. 콜롬비아의 한 병원 영안실에서 촬영된 귀신 모습이 유튜브에서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베토라는 이름의 네티즌은 이 비디오가 콜롬비아 보고타시 외에 있는 무척 오래된 병원을 방문한 의과대학 학생 친구가 병원 경비원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경비원은 밤마다 영안실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리고 가끔씩 이상한 느낌을 받아 비디오 카메라로 내부 촬영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한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경비원은 동료와 함께 늦은 밤 병원 지하 영안실에 찾아갔는데 방금 전에 무슨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하면서 아무래도 아직 영안실을 떠나지 못한 유족이 있는 것 같다며 소리가 난 지점으로 그는 자신의 이름이 산체스이며 동료 올란도 피구에로와 함께 있다고 하면서 과연 귀신이 나타날지 궁금했는데 갑자기 경비원이 눈앞에 나타난 귀신을 보고 놀라면서 함께 동행한 세 번째 경비원 구아야의 이름을 부른다. 구아야 이리와, 산체스 이리와, 맙소사 라고 동료들을 부른다. 무언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순간 들리고요. 겁쟁이가 되지마 라고 경비원이 말하자 산체스는 난 겁쟁이가 아니야, 저게 안 보여? 저게 뭐야,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며 난 이런 걸 믿지 않았어 라는 말을 반복한다고 하네요. 올란도는 귀신이 아기를 들고 있는 것 같아 마치 라고 말하는 순간 겁에 질린 경비원이 현장에서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그 영상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좀 줄여주시고 보도록 하죠. En estos momentos nos encontramos en las 영상 instalaciones 2분짜리입니다. Metro Cali, aquí abajo en el sótano. Escuchamos unos ruidos, probablemente de la persona que no ha podido deliberar, no ha podido salir. Entonces estamos averiguando. En este momento tengo el celular encima de una caneca, a ver qué es lo que acontece. Mi nombre es John Haider Sánchez, estoy con Orlando Figueroa. Guayaba, vení. Sánchez, venga. Uy, Dios mío bendito. Uy. 진짜 뭐 포대기에 안고 있는 것 ¿Qué 같네. pasó, weón? Yo no, weón, mira, ve. Uy, marica. Yo no, marica, es que mira, ve. Uy, Dios mío bendito, yo en eso no creía. Uy, weón. Uy, ¿qué será eso? Quedémonos calladitos, quédese calladita, no vaya a decir nada. Uy, weón, ve. Uy, yo en eso no creía, pero ya como un niño cargado, ¿sí o no? Weón, no es que ya ahí están los usted, ¿no? No es que él tiene que estar en eso. Es un bebé, se está cargando. Eso es que está pidiendo que lleguen una niña. No, weón. Pero ahí sí me da culillo. Es una chimba, qué chimba, weón, y yo no, qué chimba. 깜짝아 씨. No, yo me voy. 아, No, chao, yo me voy. 갑자기 튀어나온 줄 ¿Para 알았는데. dónde va, 아, 씨. Sánchez? Sánchez, ¿para dónde va? No, yo me voy. ¿A dónde va, weón? Venga. ¿Qué va a hacer? Venga, Guayaba. Guayaba, mire. No, yo me voy, Guayaba. 자, 이 영상을 보시면은 여기 여기 흐릿한 형체가 아이를 포대기에 싼 형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내용을 번역해 보자면은 구아야 이리와, 산체스 이리와, 맙소사라고 동료들을 부르고 겁쟁이가 되지마라고 말한 엄청 크게 소리치는 순간 산체스가 난 겁쟁이 아니야, 저게 안 보여, 저게 안 보이냐고, 믿을 수 없어 하고 달아나는 장면까지 촬영이 되는데 과연 이 영상의 진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형체 얼굴도 또렷이 안 보이고 사람의 형체인 것 같긴 한데
반투명의 이 다리도 자리조차 보이지 않고 여기 무슨 포대기로 아이를 뭐 감싸고 있는 건지 뭐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흐릿한 형체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만나본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경험담, 실화 경험담입니다. 실화 경험담이고요. 제목은 이상한 할머니. 요 이야기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할머니. 뭔가 일단 제목부터가 이상한 할머니인데 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100% 실화. 저희 동네에 이상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2층에 사시는데 항상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 앞에서 말을 하면은 꺼져 있던 불이 안 보던 사이에 서서히 켜지고 창문에 얼굴을 내밀면서 계속 저를 쳐다봅니다. 저 여기 있는 할머니. 크로마키 지금 뒤에 쳐진 거예요. 이 뒤에는 다른 집입니다. 일본의 어떤 귀신 나오는 집 배경을 했고요. 여기 보이나요? 이 할머니가 할머니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얼굴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을 했는데 전 그만 패닉 상태가 될 뻔했습니다. 입이 보통 사람보다 크고 눈도 이상하고 머리카락도 이상했습니다. 무서워서 저는 일단 작정상 후퇴를 했는데 다음날 친구와 함께 그 집에 찾아가서 벨티를 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처럼 앞에서 얘기를 했더니 창문에서 사진처럼 나오셨습니다. 과연 이 할머니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딱 봐도 좀 사람이라고 하기엔 목도 잘 안 보이고 눈, 코, 입도 약간 흐리멍텅하기도 하고, 진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은 뭔가 조금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뭔가 좀 형체가 이상하긴 해, 그치? 자, 다음 이야기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야기도 경험담입니다. 실제 실화 경험담. 실화 썰이고요. 1997년도 모두에게 괴로운 시기에 IMF 시기입니다. IMF 때 실화 이야기. 저도 IMF로 부모님 회사가 어려워지며 공장을 구미로 옮기시게 되었습니다. 살던 아파트에서 나와 낡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드라마에서 나오는 슬레이트 지붕에 마당에서 씻고 대청을 통해 방방으로 드나드는 옛날식 건물이었습니다. 화장실은 재래식이었고요. 그 집엔 방이 3칸 있었는데 한 칸은 젊은 남녀가 살고 있었고, 20대 초반이었던 형님은 조폭이었고, 누님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자주 보진 못했습니다. 다만 밤늦게 창호문을 통해 두 분이 만리장성을 쌓는 소리는 간혹 듣고는 했습니다. 형님은 덩치가 좋았는데 조폭이라기엔 많이 순했습니다. 몸에 용문신도 감옥살이 할 때 용을 그리다 너무 아파서 윤곽만 넣고 비늘은 색을 넣지 않았다고 했다고 누님께서 놀리는 걸 멋쩍게 듣기만 하는 것 보면 사람은 좋았습니다. 가끔씩 둘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형님이 아프다고 하는 소리만 들렸던 거 보면은 참 착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둘이 티격태격 하다가 형님이 문을 박차고 집을 뛰쳐나가는데 러닝 셔츠에 피가 범벅이길래 놀라서 형님 방으로 가니 누님이 멀뚱히 서 계셨습니다. 어디 다친 데 없어요? 그랬더니 태연하게 응 괜찮다. 웬 피예요?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 내가 축동 날렸더니 오빠야 코피 남기다.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고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형님은 허당이 아니었던 게 집 골목 앞에서 비슷한 덩치 3명이랑 싸우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야말로 날아다니면서 한 방씩 때리는데 한 대 때릴 때마다 한 명씩 픽픽 거꾸라지는 걸 보고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두어에 지내고 있을 때 부모님이 구미 공장 쪽으로 집을 얻으시고 공장에 전념하시려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당시 고2였던 저는 학교를 옮기는 건 학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영주에 남게 되었습니다. 또 3살 터울의 누나는 대학에 가게 되어 영주의 그 집에서 저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친한 친구 놈이 있었는데 그 녀석은 집이 양계장을 하고 있어서 영주에서 좀 떨어진 산 밑에 양계 단지가 집이라 버스를 타고 영주로 진입해 저와 함께 등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웃기는 게 이놈이 80kg가량 됐고 제 몸무게가 당시 58kg이었는데 이 녀석이 자전거를 탈 줄 몰라서 그 덩치를 제 자전거 뒤에 태우고 다녔습니다. 그게 나중에 제 체력의 근원이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이 녀석이랑 겪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때는 모든 고교생이 야간 강제학습을 10시, 11시까지 했습니다. 당시 영주시에서 1, 2위를 다투던 우리 학교는 말할 것도 없었죠. 그래봐야 공고 제외하고는 학교도 3개밖에 안 되지만요. 학교에서는 급식실에서 조식, 중식, 석식을 다 줬는데 수업을 마치고 석식을 먹고 잠시 휴식 뒤에는 학교 제일 위층의 커다란 자습실에서 전교생이 다 자습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랑 좀 비슷하네요. 이 사건이 있었을 때가 대략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시기여서 해가 빨리 넘어갔습니다. 저랑 이 친구는 다른 반이라 저는 반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가면서 옆 반에 들러 친구를 찾았습니다. 이 녀석 몸무게인지라 밥을 잘 먹는 편인데 저녁 때가 되면 알아서 교실 문 앞에 나와 있을 놈이 나와 있지를 않아 반에 들어갔습니다. 친구는 자리에 엎드려 있더군요. 그 당시 친구는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임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놈 또 게임한다고 밤샜구만 하고 생각하며 등짝을 갈겨 깨우는데 애가 반응이 영 미지근한 겁니다. 야, 밥 먹자. 뭐 한다고 쳐 자빠져 있어. 응, 야, 나 좀 쉬어야겠다. 니 밥 먹고 와라. 지랄한다. 빨리 나와 새끼야. 나 몸이 안 좋아서 그래. 좀만 쉴게. 이따가 야자할 때 깨워도. 걱정이 돼서 양호실 가보라 하니 됐다고 하며 야, 근데 내 오늘 네 집에서 자도 되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야 뭐 혼자 사니 상관없다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주말이라 자고 가도 큰 문제는 없었고 또 집에서 자고 간 일이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이따 깨워도. 뭐가 고맙다는 건지 모르겠어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저녁을 먹고 좀 쉬다가 야자를 마치고 친구를 찾아 하교를 했습니다. 한참을 허벅지가 터져가라 페달을 밟고 있는데 친구가 야, 내 할 말 있는데 뭐 힘드니까 말 시키지 마라. 죽여버린 수가 있다. 내 사실 요즘 자꾸 헛것이 보인다. 저는 급브레이크를 잡아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뭐라고 미친 새끼야? 자꾸 이상한 할아버지가 보인다. 뭔 개소리고. 처음엔 워낙 장난기가 많은 친구라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피곤에 쩌드른 표정 아래 가득 차있는 공포심이 비쳤습니다. 장난이 아닌 걸 알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고 차근차근 말해봐. 친구가 그건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친구 집은 산 깊은 곳에 있어서 버스에서 내려서 한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한번 낮에 놀러간 적이 있는데 인적 없는 산길을 한참 들어가서 소독약이 뿜어져 나오는 문을 통해 몸을 소독하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닭들이 좁은 곳에 갇혀 지내기 때문에 저항력이 떨어져 병에 약하기에 일부러 인가와 떨어진 곳에서 소독을 철저히 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밤에 다시 나오려면 불 하나 있지 않은 깜깜한 산길을 걸어 나와야 하는데 이런 곳에 매일 등교하는 친구놈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무서워하는 저에게 그놈이 저한테 귀신 같은 게 어딨냐고 큰 소리를 빵빵 치기까지 했고요. 그런 친구놈이 하루는 야자를 마치고 들어가고 컴컴한 산길을 걸어 들어가고 있는데 산속에 누가 걸어가고 있더랍니다. 동네 주민인가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집을 향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산속에서 자신과 보조를 맞춰서 쭉 걷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가만히 쳐다보니 웬 할아버지가 하얀 한복을 입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더랍니다. 조금 오싹하기도 하고 해서 그쪽을 쳐다보면서 걸어갔는데 이 할아버지가 자기를 바라본 채로 미끄러지듯 자신을 따라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부터 할아버지는 자신을 쳐다보는 자세로 쭉 따라오고 있었던 거죠.
순간 너무 무서워서 미친듯이 집을 향해 뛰어갔는데 속력을 아무리 내도 할아버지를 떨쳐낼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쳐다본 채로 무표정하게 미끄러지듯이 계속 따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가위에 눌리고 그 할아버지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뒤에 다시 보자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게 바로 오늘이었고요. 개소리치고 너무 그럴싸해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오늘 같이 자자고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마침 옆집 형님 누나도 며칠 집을 비웠었고 조금 떠들고 놀아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때까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죠. 친구놈 말이 1시쯤에 항상 나타난다고 해서 밤새 얘기를 하며 깨있으려 했습니다. 친구놈이랑 두런두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옆집에서 뭐하는지 소리가 다 들리는데 아쉽다며 농담을 하다 그만 불을 켠 채로 둘 다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잠결에 가래를 끓는 듯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떴더니 친구놈이 몸을 이상한 각도로 꺾고 입에선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뒤에서 사지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몸이 뒤로 휘어져서는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서 야, 왜 그러노? 정신 차려봐. 친구를 흔들어 봐도 아무 반응이 없었고 계속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119에 전화를 하려 전화기를 찾았습니다. 전화번호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누르는데 갑자기 친구가 하면서 바람 빠지는 듯 한숨을 쉬며 몸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꼭 취한 사람처럼 정신을 못 차리고 뭐라고 중얼거리며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야, 어떻게 된 거야? 정신 차려봐. 뺨을 가볍게 툭툭 치자 조금 정신이 드는 듯 저를 쳐다보며 그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래. 죽여버린대. 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겁에 질린 듯 또 눈을 굴리며 두리번 거리는 겁니다. 저는 어찌 산 사람에게 귀신이 해코지를 하나 싶어서 조금 화도 나고 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디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자 친구가 눈만 굴려서 방울 둘러보다가 제 뒤로 시선을 멈추며 지금 네 뒤에 있다. 저는 순간 온몸이 소름을 돋는 것을 느끼며 제 오른쪽에 거울을 통해 뒤를 봤습니다. 다행히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건지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싹한 기분이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괜시리 허세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야, 아무것도 없다. 괜히 마음 약하게 먹으니까 헛것이 보이는 거다. 정신 차리라. 저도 죽을 만큼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저까지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 친구놈이 더 겁을 먹고 어떻게 돼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때 친구가 띄엄띄엄 말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방 안을 빙글빙글 돌면서 웃고 있다. 그 말을 마치더니 몸이 또 꺾이는 겁니다. 친구가 계속 두리번거리고 있었던 이유는 눈으로 자신한테만 보이는 할아버지를 쫓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몸이 너무 심하게 꺾여서 큰일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숨을 못 쉬는데 아까 들은 말 때문에 119에는 신고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친구 몸에 올라타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마치 무언가에 고정된 것처럼 꼼짝도 안 하더군요. 너무 답답해서 집에 있는 반야신경 테이프도 틀어보고 108개짜리 염주도 친구 몸에 감고 별의 별짓을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분인가 씨름을 하다보니 하면서 다시 몸이 풀리더군요. 야, 괜찮나? 나 무서워 죽겠다. 이 할아버지 왜 나한테 이런지도 모르겠고 내 좀 살려둬. 친구놈이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야, 괜찮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줄게. 저도 무력감에 눈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는 쳤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서 분노했습니다. 나 좀... 또 친구가 몸이 꺾이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친구 몸에 올라타서 야, 이 개새끼야, 산 사람 몸에서 뭐하는 짓이고 니 그러다 지옥으로 떨어질 기다 하고 막 악을 질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친구가 지옥? 내가 왜 지옥에 가?
난 이 녀석 몸을 빼앗을 거야. 이 몸은 내 거야. 그것은 친구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가래 끓는 듯한 소리로 누군가가 친구 입을 통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친구 몸이 꺾이지 않게 꽉 잡고 소리쳤습니다. 이 몸이 왜 네 끄고? 어서 나온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봐도 소용이 없더군요. 친구 놈의 고통스러워하는 표정과 하는 소리, 뒤로 접힐 듯한 꺾이는 몸.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친구 양팔을 꽉 잡고 허리 위에 올라타 있는 게 다였습니다. 친구 몸이 크게 요동쳐서 침대에서 떨어져도 다시 올라타고 몇 번을 그러다 보니 이 녀석이 또 숨을 쉬더군요. 저는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야, 응, 괜찮나? 모르겠다. 근데 그 할아버지 간 것 같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친구 놈한테서 귀신이 떨어져 나간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안심이 돼서 친구 놈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온몸에 진이 다 빠졌고 친구 손목에는 제 손자국대로 온통 멍이 들어있었습니다. 창문을 바라보니 희미하게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간 건가? 저는 조금 맥이 풀려서 친구에게 그 개같은 새끼 다신 오지 말라 그래라 하고 친구 놈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집이 콱 하면서 천장에 먼지가 떨어질 정도로 흔들렸습니다. 친구랑 저는 너무 놀라 혼비백산의 소리를 질렀죠. 무튼 그 이후로 친구 놈은 잘 처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왜 그놈이 귀신이 들렸었는지 혹은 나한테 장난친 거였는지 왜 귀신이 그냥 떠나갔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심지어 진짜 있었던 일인지 아님 내가 꿈을 꾼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소름이 돋고요. 불안하고 오싹하네요. 그도 그럴 게 친구가 그날 마지막으로 한 말 때문이죠. 그 할아버지가 떠나면서 나한테 그랬다. 오늘 있었던 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다시 찾아온다고. 자, 뭐 요 이야기는 뭐 약간 좀 흔할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 저는 이런 빙의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좀 믿는 편이에요. 빙의라든지 아니면 이게 귀신은 평범한 사람은 못 봐. 왜냐면 이게 좀 약간 끼가 있다고 하죠. 영적인 뭐 그런 기운이 뭐 이제 좀 발달한 사람들. 저는 이거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하는 사람들 그 논리를 봤는데, 이론을 봤는데, 주파수, 이거 뇌파, 이 뇌파와 되게 관련이 돼 있대. 뇌파를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라디오도 뭐 몇 점 몇 헤르츠 이런 거 이제 주파수를 딱 맞으면 그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뇌파가 일정 어떤 그 장소에 가면은 거기에 뇌파에 간섭이 되면서 뭐 헛되게 보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약간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론상 가능은 하대. 뭐 그게 뭐 실제로 일어나는 건지 안 한 건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좀 약간 그런 게 발달된 사람들, 약간 오감이 발달된 사람들은 좀 이런 헛것들이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꽤 이걸 좀 믿는 편이거든요. 자, 세 번째 실화 이야기는 고등학교 친구 할아버지 귀신 썰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볼 다음 이야기는 공포 이야기는 아니고 괴담입니다. 연관 검색어를 이용한 간첩들의 메시지. 저번에 공구리 형이랑 같이 공포 컨텐츠 할 때 비슷한 내용을 다뤄봤었는데요. 연관 검색어를 이용한 간첩들의 메시지. 네이버에 흔하게 검색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보아의 올리원을 검색해봤는데요. 네이버에 국민학교 4학년 때 알고 있었다. 법학적으로는 완전 끝. 그리고 연관 검색어 인터넷 남바번호 780-520 땡땡땡. 그 다음 연관 검색어 끝. 저렇게 떴었던 게 올해 2월달이었습니다.
네이버에 보아 올리원을 치면은 연관 검색어에 국민학교 4학년 때 알고 있었다 법학적으로 완전 끝이라는 문장이 뜨고, 그리고 그걸 누르면 인터넷 남바 번호에 정기적 환정민 목숨 완전 끝이라는 문전이 뜨는데, 저기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은 실제 그 사람의 주민번호라서 실명 인증까지 됐었다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간첩들 암호가 아니냐고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연관 검색어의 정체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연관 검색어가 보아의 올리원과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정말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간첩들이 많이 혹시 남아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는 괴담 이야기였고요. 바로 다음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묘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기묘한 이야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유혹의 물.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즈키. 유혹의 물. 미안해, 나는 커피를 마시지 않아. 코비짱이 새로 와서 모르는구나? 에? 나한테는 이게 있으니까. 뭡니까 그게? 비밀의 물이야. 비밀의 물... 그래, 이건 아무나 손에 넣을 수 있는 물이 아니야. 하지만 상표가 좀 다채롭다고나 할까? 수상하다고나 할까? 이건 몸 안에 있는 나쁜 성분을 이 물로 몸 밖으로 유혹해서 빼낸다는 의미야. 바보, 알겠어? 저기 그건 어디서 팔아요? 좋은 질문이야. 알겠어? 이건 통신 판매로 파는 거야. 누구든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선택받은 사람만이 살 수 있어. 선택받는다고? 어느 날 갑자기 합격했다는 전화가 오는 거야. 그러면 이 물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지. 대단해. 그런데 아무리 봐도 수상하잖아요. 물이 떨어질 때쯤 되면 반드시 저쪽에서 전화가 와. 물론 나 역시 연락처를 알고는 있지만 24시간 언제든 다시 말해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보내신다는 거야. 선배 괜찮으세요? 응? 저는 머리가 띵하거든요. 나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물로 몸이 좋아지겠어요?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이건 한 병에 170엔이야. 시판하는 미네랄 워터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 더구나 한 번에 2상자 이상 사면 한 병에 143엔이야. 아깝잖아요. 이래서 초보는 곤란하단 거야. 알겠어? 이 물은 몇 번씩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지만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지? 예. 하지만 이 유혹의 물은 10번씩 사용해도 더러워지지가 않아. 경제적이지. 발신 후에 성함과 용건을 말씀해주세요. 여보세요, 미즈키입니다. 유혹의 물이 줄었으니 곧 연락해주세요. 여보세요, 미즈키입니다만 물이 떨어질 것 같으니 연락해주세요. 여보세요? 선배세요? 리바쿠레션의 설비 때문에 전화가 왔는데요. 그런 건 지금 조사 중이라고 얘기해. 유혹의 물이 점점 줄어들고 유혹의 물에서 연락이 없자 수돗물을 마셔보지만 수돗물이 맛이 없어서 못 마십니다. 유혹의 물에 적응되어 버린 것이죠. 전화가 울리기에 물 보내준다는 건 줄 알았는데 부하 직원 오라는 전화는 안 오고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물 상자에서 주소를 발견했는데요. 이거야. 이런 주소는 없어요. 없어?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요.
아마도 이 근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없는 건 없는 거니까.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걸어주세요. 귀신천. 상자에 적힌 주소는 없는 주소라고 합니다. 마지막 남은 물을 마시려다가 물의 배달지를 발견하게 되고. 귀신천. 물. 귀신천의 물은 내 거야. 너희들한텐 절대로 넘겨주지 않을 거야. 너희들? 당신도 물을 찾는 겁니까? 당신도입니까? 안심하세요. 귀신천에 물이 많이 있으니까요. 보세요. 이 숲을 지나 30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서로 생명수니까 조심하자고. 고마워, 바보. 물은 절대로 넘겨줄 수 없어. 이 산속에서 네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 너는 처음부터 알고서 미즈키상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아. 타지마상 그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게 우리 집에도 왔어. 합격했다는 전화가. 이거 진짜 맛있어. 나도 선택받은 사람이랄까? 귀신천의 정체는 도깨비의 입이었습니다. 기묘한 이야기. 자, 요 기묘한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요런 황당한 이야기들도 있고 미스테리한 이야기, 그리고 약간은 조금 감동적인 이야기들, 요런 이야기들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 기묘한 이야기는 뭐 그때그때 파트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째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 유혹의 물이었고요. 다음 이야기, 80여 년 만에 발견된 에베레스트의 시신, 요 이야기입니다. 80여 년 만에 발견된 에베레스트의 시신.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는 것이 개인과 나라의 최고의 명예라고 생각했던 20세기 초반, 1924년 30대에 노련한 산악가 조지 말로리의 팀이 에베레스트 정복을 위해 산을 향해 떠납니다. 조지 말로리 이렇게 생겼고요. 둘 다 오른쪽이 조지 말로리. 이 사진을 보고 이거는 뭐 쓸데없는 말이고요. 왼쪽이 말로리와 함께 등정했다가 실종된 앤드류 어빙입니다. 왜 계속 산에 오르느냐는 질문에 산이 거기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던 말로리는 노련한 등반가들을 뒤로하고 당시 옥스퍼드대 산악부 회원이었던 22살 앤드류 어빙을 파트너로 선택해 팀원들을 텐트에 남겨두고 최후 고지 정복을 위해 이 두 사람은 6월 8일 새벽에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컬러로 복원한 베이스 캠프 팀원들, 카메라에 담긴 말로리와 어빙의 모습입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컬러로 복원한. 말로리 어빙을 찾기 위한 수색이 실패했다는 의미로 지면에 돌에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 건너편 베이스 캠프에 신호를 보내는 모습입니다.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난 1970년대 중국인 산악가 왕 홍바오는 에베레스트 등반 중 2차 세계대전 시대에 산악인 복장을 한 시신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일본인 동료 하세가와에게 말했으나 정확한 위치는 설명하지 않은 채 다음날 눈사태로 사망해 버리고 맙니다. 티쿠리팩을 고맙습니다. 최종 베이스 캠프 멤버들, 왼쪽이 어빙,
그 옆이 말로리. 여기 보이네요. 하세가와를 통해 정해진 이 이야기는 혹시나 그가 조지 말로리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낳게 만듭니다. 하지만 에베레스트에 산 사람이 등장하는 것도 엄청 힘들고 돈 들어가는 일인데 시신을 확인하러 가는 건 곤란했습니다. 버퍼가 생긴다고? 지금 축구 중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80여 년이 가까운 세월이 흐른 1999년 영국 BBC 다큐멘터리 팀이 드디어 왕홍바오의 이야기를 토대로 예측한 지점으로 말로리 어빙의 시신찾기 수색대 원정대를 꾸렸고 결국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색대는 처음에 이 시신이 말로리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앤드류 어빙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시신의 자켓에서 말로리라는 이름표를 발견하게 되었고 에베레스트의 설원에서 햇빛과 눈으로 하얗게 표백되다시피 한 이 시신이 말로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지 말로리는 에베레스트에서 8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잠들었다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숨질 당시 그는 즉사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지면 밑으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엎드려서 땅을 힘껏 움켜쥔 채로 빈사에 숨을 쉬다가 결국 동사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 그는 다리가 부러진 상태였고 동상으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부츠를 벗은 채였다고 합니다. 저체온증에 걸리면 오히려 더위를 느끼는 증상이 느끼기 때문에 방한복이나 신발을 벗어 던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당초 말로리는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면 그 정상 지점에 아내인 루스의 사진을 심어놓고 올 예정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등정 전에 사진을 준비해갔어요. 그러나 말로리의 옷 속에는 여러 가지 잡다한 물건들, 카메라까지 나왔지만 아내의 사진은 없었습니다. 말로리가 만약 최초의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후에 조난당해 사망한 거라면 역사는 다시 바뀌었을 테죠. 그치만 같이 발견된 카메라 속의 필름은 이미 손상된 후라 아무것도 건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없어진 아내의 사진, 출발 전 가장 깊숙한 안쪽 포켓에 넣어두었다던 그 사진은 어디로 갔을까요? 에베레스트 꼭대기에 오른 후 사랑하는 아내의 사진을 두고서 그는 하산 중에 추락하여 죽어간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아직도 알 수 없는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등반한 앤드류 어빈의 시신은 아직도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본 이야기는 80여 년 만에 발견된 에베레스트 시신 말로이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정말 여기가 얼마나 추우면 80여 년, 와, 몇십 년, 거의 100년 가까이 흘렀는데 시신이 그대로 남아있어. 부패되지 않고. 에베레스트가 그만큼 춥다는 뜻이에요. 자, 다음에 만나볼 이야기에 사진에 포착된 영국의 꼬마 유령 이야기입니다. 이거 간단한 이야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포착된 영국 꼬마 유령 선명한 얼굴. 비교적 선명한 꼬마 유령 사진이 공개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잉글랜드 서리 레드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라 월시는 아들 시루스를 촬영한 사진 속에 시루스와 자주 어울려 다니는 꼬마 유령까지 포착됐다고 주장하며 사진까지 공개해 4일 영국 매체 뉴스라이트 등 외신들에게 전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시루스의 오른편에 어린 아이의 형체가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시루스 할머니 줄리 스미스는 자신의 딸 사라가 찍은 이 사진을 처음 보고 무척 놀라웠다고 말했습니다. 줄리는 이 사진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며 자신과 사라는 유령 때문에 크게 불편하진 않지만 시루스는 항상 유령과 어울리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줄리에 따르면 이 사진을 찍기 전 사라는 아이들 사진을 찍었다가 아이들 머리에 후광이 나타난 것을 보고 잘못 찍었다고 생각해 삭제했는데, 이어 두 번째 사진, 시루스 사진을 찍었는데 시루스의 꼬마 친구가 같이 포착이 된 것입니다. 줄리는 이전에 피트라는 친구가 이 집에 어린 소녀 유령이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녀는 피트는 시루스가 아닌 어린 소녀 친구가 있다고 줄리에게 말해줬습니다. 사진의 그것을 우리는 그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아이가 어릴 때 아이 엄마는 주방에, 시루스는 거실 요람에 있었는데 아이가 울기 시작해 가보니 요람이 마치 누가 흔드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다면서 덧붙였다고 하네요. 과연 이 귀신 아이는 정체가 무엇이며 왜 이 사진에 나타난 것일까요? 사실 이 사진의 진위는 조작된 흔적이 없다고 밝혀졌는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근데 뭐 이 아이가 누구이고 뭐 이 시루스라는 아이는 뭐 진짜로 이 귀신과 어떤 관계이고 이런 거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명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다들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만든 극비 UFO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말기에 극비리의 비행 접시 형태의 특수 병기를 개발했다고 독일간 밀트지가 5일 보도했다. 신문은 현지에서 18일 방영된 예정인 다큐멘터리 전문 방송 디스커버리 채널에 나치의 UFO 프로그램을 내용을 미리 입수해 이같이 정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영국 항공사 학자인 헨리 스티븐스는 나치의 UFO 개발 전모를 밝혀냈다. 당시 UFO 비행체를 디자인한 독일 엔지니어 안드레 아스앱 97년 사망, 생전 증언을 토대로 했다고 한다. 소련 침공에 실패하고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패퇴한 히틀러는 친위 부대 SS에 새로운 형태의 비행체를 개발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깜짝 놀랄 만한 비밀 병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명은 V7, 폰 브라운 박사가 개발했던 V 시리즈 무인 로켓의 후속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나치는 연구개발센터를 체코 수도 프라하의 자동차 생산기지였던 스코다 공장에 두고 1944년까지 날개가 없는 비행접시 형태의 시제품 15대를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 비행에도 성공을 했다. 히틀러는 폭탄을 탑재할 수 있고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는 유인 UFO 병기를 동맹국인 이탈리아의 통치자 무솔리니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기도 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당시 무솔리니의 국방 보좌역으로 V7을 목격한 루이기 로메르사는 특이했다. 모양은 둥그렇고 가운데 조종석은 유리돔 형태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실전에 배치되지는 못했다. 한 발 앞서 진주만 연합군 때문에 시기를 놓쳤다. 나치의 V7 프로젝트는 이후 베일에 묻혀버렸다. 1945년 소련군이 진주하기 전 독일군이 V7 관련 자료와 시제품을 전부 폐기해버렸기 때문이다. 자, 여기 보이시는 이 형태가 독일 나치가 이제 개발하던 UFO 형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당시 사진에 자주 등장하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미모의 여성, 그녀가 누구인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미지수. 대중 홍보 프로파간다에 워낙 뛰어난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나치의 사진자료답다. 빌트는 2001년에도 히틀러와 관련된 소식 하나를 전했었는데 UFO를 영접하는 단체인 라엘리안에서 그의 복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밝힌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전에도 히틀러와 UFO에 관한 보고와 기사는 종종 있어 왔으며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는 단체까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나치와 UFO, 과연 이 둘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기에 히틀러의 공식적인 사후 후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끊임없는 관련 보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 1925년 히틀러의 개인 경호부대로 창설된 SS, 즉 나치스친 위대 에서는 석유 자원을 대체할 각종 에너지를 연구하는 부서인 E4, 블랙선이 있었는데 그 부서의 주요 임무는 연구기관이라든지 초전도, 부상열차, 반중력 장치 등을 극비리에 제작하는 것이었다. 사진은 UFO 동력이 어떤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석유 자원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시험 비행을 지켜보고 있는 관계자들. 석유 자원이 이때 당시에 석유 자원이 아닌 자원으로, 에너지 자원으로 이 비행을 시도하고 있는 독일입니다. 사실 연구기관이라고 하면 과학에 위배되는 허망한 사이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이미 20세기 초에 반중력 장치를 비롯한 연구기관이 모두 발명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미국의 포드와 같은 유명 자동차 업체와 석유 자본가들의 무지막지한 방해 공작으로 인해 그러한 기술은 폐기가 되고 발명가들은 정신병자 취급을 받다던가 비밀리에 죽임을 당한 것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된 지 오래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역사를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모두 승자의 입장에서 기록된 역사이기 때문이다. 패자의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긴 자들의 역사라는 소리다. 오늘의 주제에 있어서 연합군이 옳건 나치가 그르건 간에 그것은 부차적인 무쇠일 수밖에 없다. 지금 감추어진 역사의 이면에 눈을 돌리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나치 휘장이 선명한 독일 UFO의 모습입니다. 요거 제작 연대는 1935년부터 이런 식으로 실제 비행 중인 촬영이 된 독일의 UFO입니다. 역시 나치의 휘장이 여기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니까 이게 실제로 날아다녔다는 거야.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80년이 지난 과거에 이 UFO의 모양의 이 비행 접시가 날아다녔다는 뜻이에요. 처음 개발된 것이 하우니브 1으로서 직경 25m에 승무 정원 8명의 시제품 2기가 제작되었는데 비행 고도는 낮았지만 속도는 무려 4,800km를 넘었다고 한다. 후에 개량된 신모델은 시속 17,000km에 이르고 비행시간은 18시간 정도였다고 한다. 문제는 엄청난 고속으로 인한 마찰열을 비행체가 어떻게 견디느냐였는데 독일의 과학자들은 이것도 간단하게 해결해버렸다. 빅탈렌이라는 초합금을 개발하여 비행 접시의 외관을 덮었던 것이었다. 독일 UFO 하우니브 1의 스케치 모습이라고 합니다. 하우니브 시리즈는 그 뒤에도 계속 이어졌고 1942년 하우니브 2가 만들어져 시험 비행에 들어갔는데 승무원 9명 탑승에 최고 시속 21,000km로 이틀 넘게 날 수 있었다고 한다. 44년 전에는 전쟁의 실전 투입용인 하우니브 2 노스트라가 만들어졌다. 승무원은 20명 정도가 탑승 가능했으며 속도 또한 향상되었다고 한다. 종전 직전에 만들어진 것이 전설로만 남아있는 하우니브 3이다. 딱 한 대만 만들어졌다고 전해지는데 직경이 71m, 속도는 무려 4만 km, 32명의 탑승 인원과 게다가 한 번을 비행을 하면 2달가량 공중에서 보낼 수 있었다고 하니 가히 움직이는 하늘의 요새가 아닐 수 없었다. 하우니브2의 스케치 모습입니다. 공식적인 실험 보고는 하우니브3가 마지막이지만 서류상으로는 하우니브4가 존재했었다. 자세한 성능은 전해지지 않지만 120m 정도의 크기에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비행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 목격 사례 중에는 하우니브4로 은신되는 비행체가 현재까지도 종종 목격되곤 한다. 밝혀지는 비밀들. 일본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오치아이 노부이코 씨는 그의 유명한 저서 라스트 바탈리온을 통해 자신이 직접 추적하고 취재한 자료를 공개했는데 이 저서에서 그는 히틀러와 나치 잔당의 지하 비밀 조직망과 남미의 칠레에 잠입하여 자신이 목격한 현재 비밀 기지의 상세히 소개하였다.
그는 여러 사진 자료들과 기록을 바탕으로 UFO의 정체가 2차 대전 때부터 추진되어 온 나치의 비행체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UFO 전문 다큐멘터리 작가인 야오 씨도 1994년 일본 니온 TV 특별 프로그램에서 이와 같은 증언과 함께 각종 증거 사진을 공개한 바가 있다. 국내에도 방한한 적이 있는 미국의 UFO 연구가 프랭크 스트렌지스 박사는 전운이 기울어가는 독일이 마지막 카드로 내민 것이 UFO였다고 한다. 그전에도 나치 독일은 연합군이 상상할 수도 없는 최첨단 무기를 발견하고 있었는데, 우리 형제님 실시간 하디슈 너무 고맙습니다. V1, V2 같은 로켓은 실전 배치가 되어 영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기도 했으며 슈퍼건, 음향포, 초음속 폭격기, 원자폭탄 등을 개발 중이었다고 한다. 연합군들은 이미 그러한 사실을 알고 종전 후 앞다투어 독일에 입성을 했으며 경쟁적으로 나치의 첨단 기술을 싹쓸이해 가기에 이른다. 미국은 훗날 아폴로 계획의 주역인 브라운 박사를 비롯 핵심 과학자들을 영입해 갔으며 화물 열차로 250대 분의 V2 로켓의 장비와 부품을 본국으로 실어 날랐다. 구소련은 한술 더 떠서 공장 자체를 그대로 뜯어가 이전했으며 점령 지구 내에서 4천여 명의 과학자와 그 가족들을 소련으로 이주시켰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나치 독일이 항복한 후 미군이 발견한 문서에서 V2 발사 실험 당시 그 근처에 비행 물체가 감시하고 있었다는 독일 측의 보고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독일 최고사령부 제13호실에서 발견된 암호명 우라노스. 사실상 세계 최초의 UFO 공식 조사 기록이었던 셈이다. 사진은 비행 중인 나치의 UFO, 밑에 장착된 기관포 종류의 무기가 선명하게 보이고 있고요. 경위 어찌됐건 연합군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건만 UFO 관련 기술은 이미 나치에 의해 남미나 남극으로 빼돌려진 후였으며 현재도 나치 잔당들은 완전한 자급자족을 이룰 수 있는 안전한 지역에서 대를 이어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얼핏 들으면 지연한 얘기라 여길 수 있지만 제시하는 자료의 정확함을 마냥 부정할 수도 없음이 사실이다. 실제로 나치 때 남극인가 북극에 비밀기지가, 엄청 큰 규모의 비밀기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폐기됐지만요. 남극에, 그러니까 이 나치 문양이 그려진 엄청 큰 비밀 문양 기지가 있었다고 해요. 뭐 그런 거 패러디해가지고 영화도 많이 나오고 했지. 뭐 마블에서 다루고 있고. 실제 요거 이제 보건도입니다. 보건도. 자, 과연 UFO의 정체는 과연 뭐였을까요? 그리고 이 독일, 이 히틀러 시대 때 어떻게 이렇게 과학적으로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거나 과학적으로 발전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아직까지 뭐 많은 미스테리가 존재하는데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언젠가는. 이게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거랑 약간 맞물리는데, 이미 이런 과학 기술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발전해 있다고 하는데 세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이거를 기술력을 푸는 거라고, 이런 식의 음모론이 있잖아. 그게 어찌 보면은 정말 맞는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이 지구의 이 인간의 기술력이 어느 순간 갑자기 급격히 발전하는 구간이 있거든.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과거 이렇게 돌아보면은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이런 뭐 초고속 제트기 이런 게 날아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스텔스기 이런 거 맞잖아. 갑자기 이렇게 기술력이 발전하게 된 뭔가 원천이 있었을 텐데 과연 그게 뭐였을지, 그런 것들 미스테리합니다. 자, 요게 바로 이제 히틀러가 만든 극비 UFO에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자, 다음에 만나볼 얘기, 요거는 괴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푼맨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아르헨티나에 출연하는 요괴 엘 우쿠마라는 요괴에 관련된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엘 우쿠마. 아르헨티나에 출연하는 요괴 엘 우쿠마. 아르헨티나에서 사살된 요괴 엘 우쿠마.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산악지방에 사는 우쿠마, 우쿠 또는 우쿠마 주파이라고 불리우는 유인원 빅풋을 연상시키는 기이한 생물에 관한 전설이 전해져 온다. 인간을 만나면 우후라는 짤막한 단어를 반복하는 이 생물은 빅풋과는 다르게 몸집이 큰 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목격자들은 엘 우쿠마에게 손전등을 비추면 눈에서 초록색깔 빛이 난다고 묘사를 했습니다. 2010년 7월 23일 아르헨티나 엘 크레스테노에서는 엘 우쿠마로 추정되는 정체불명의 동물이 농부들에 의해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늦은 밤마다 인간처럼 두 발로 걷지만 인간의 발자국이 아닌 이상한 발자국을 남기는 괴수가 농장을 습격해 가축을 잡아먹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자 밤을 새며 농장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숨을 죽이고 농장을 주시하고 있다가 이른 새벽에 괴수가 농장에 침입한 것을 발견한 주민들은 괴수를 향해 여러 개의 손전등을 비췄다가 괴수의 눈에서 초록색 빛이 반사되자 농장에 엘 우쿠마가 출현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고 했다. 신호와 함께 일제히 괴수를 향해 사격한 주민들은 괴수가 거꾸러지자 조심스레 다가가 괴수가 머리에 총을 맞고 즉사한 것을 확인했고요. 주민들은 괴수의 사체를 과거에 엘 우쿠마를 목격한 적이 있는 원로들에게 가져갔는데 원로들은 괴수가 몸집으로 보아 새끼인 것 같다며 곧 어미가 새끼를 찾으러 마을을 찾아올지 모르니 전설에 나오는 대로 엘 우쿠마의 목을 잘라서 몸을 숲에 버릴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원로들의 말대로 괴수의 몸을 숲에 버리고 마을에 머리만 보관한 주민들은 식별을 위해 괴수의 머리를 동물학자들에게 전달했으나 무슨 동물인지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엘 우쿠마의 머리를 마을에 보관 중인 주민들은 어미가 새끼에 없어진 머리를 찾아 마을을 찾아와 주민들에게 복수할까봐 긴장하며 밤마다 가축들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엘 크레스톤에 발견된 괴수는 과연 전설에 나오는 괴수 엘 우쿠마가 맞았던 것일까요? 근데 이게 진짜 우리 지구상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생물들이 많이 있겠죠. 왜냐면은 이 근거가 뭐냐면은 심해에서 새로운 생물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 이번에 일본에서 그 심해 최고 끝까지 세계 기록을 이제 갱신하면서 내려갔었잖아. 거기에서 또 새로운 종을 몇백 가지인가 몇십 가지인가 발견을 했다고 그 뉴스 기사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지상에도 육지에도 숨겨진 아마존이라든지 이런데 숨겨진 생물체들이 아직 좀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이빨을 가진 그리고 이런 약간 사람의 얼굴을 모양과 비슷한 이런 인간형을 하고 있는. 왜냐면은 이 진화론적인 이제 측면에서 다가가면은 우리 그 인간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호모사피엔스 그 더 올라가가지고 어디죠 뭐 크로마뇽인 뭐 거기 이제 우리 조상을 두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다른 막 이렇게 종족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것도 뭐죠 네파탈리안인가요? 뭐 그런 것처럼 다른 막 약간 유인원스러운 종류가 인간 형태로 진화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막 진화해서 아직까지 막 살아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숨어서 아니면 땅굴 속에 이렇게 살거나 막 영화 디센트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인간이 막 이렇게 퇴화라고 해야 되나? 진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하고 동굴 속에서 막 살아가잖아. 시력이 막 퇴화돼가지고 그런 것처럼 지구상에 아직 미스테리한 이 생물들이 밝혀지지 않은 생물들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다음 만나볼 이야기는요, 무당의 한마디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목에 요 이야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당의 한마디. 이거는 썰입니다. 실화썰. 안 간다니까? 그러지 말고 한번 보는 게 좋다니까. 쾅! 그놈의 무당. 때려 죽일 놈의 무당 때문이다. 고작 신내림 한 번 받은 사람을 마치 신처럼 믿고 따르는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얘기는 무당에 관련된 썰입니다. 실제 이야기고요. 내 나이 31에 4년제 대학도 나왔지만 지금 현재 백수다.
내 앞길이 잘 안 풀린다는 것을 오로지 무당의 구수로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엄마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디가? 술 먹으러 간다. 전화하지 마. 빵. 두개골을 잘게 깨부수는 것처럼 머리가 아파왔다. 살며시 눈을 떠 주변을 살펴보니 옆에서 걱정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엄마가 있었다.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되었다. 어젯밤 난 친구와 술 약속이 있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강력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나에게 다가오더니 그대로 의식을 잃고 말았다. 가벼운 타박상이야. 큰일 날 뻔했어. 이쯤 되면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를 원망하고 싶어졌다. 학교 폭력과 각종 질병에 다 걸려 원만하지 않은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피나는 노력으로 대학을 졸업하였지만 번번한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던 나에게 교통사고라니. 잘 풀리는 남들에 비해 내 인생은 왜 이런지 정말 신의 멱살이라도 잡고 따지고 싶을 정도였다. 정말 여기가 이 지역에서 소문난 곳이야. 병원 퇴원 후 무당이라고 노래를 부르는 엄마의 청을 못 이겨 할 수 없이 무당집으로 끌려오고 말았다.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 무당집이었지만 무언가 주변 분위기가부터 심상치 않았다. 허름하고 오래된 대문과 요란한 소리를 내는 수십 개의 방울종이 나를 발견했다. 드르륵. 방문을 열자 향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마치 우리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혀를 차며 표독스럽게 나와 엄마를 째려보는 무당이었다. 눈매가 아주 사납고 무서워 눈을 제대로 마주칠 수가 없을 정도로 기가 아주 강했다. 큰일이야 큰일. 애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했어? 다짜고짜 엄마에게 호통치는 무당이었다. 기분 나빠 당장 무당에게 욕설을 퍼붓고 나가고 싶었지만 심상치 않는 무당의 기세에 억눌려 참아 그럴 수 없었다. 그리고 그의 화장은 다른 무당들과는 달리 독특했다. 유난히 새빨간 립스틱과 너무나도 새하얀 얼굴, 그리고 보는 이로 하여금 섬뜩함을 느낄 만큼 눈화장이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귀신 놀이터야 놀이터.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애 좀 살려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다하겠습니다. 제발. 무당의 눈빛을 보니 거짓말 같진 않았다. 나를 쏘아보는 눈빛은 마치 내 몸에 달라붙은 귀신을 쳐다보는 눈빛 같았다.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이 애는 귀신이 좋아하는 몸으로 타고난 애야. 최근 들어 귀신이 더 많이 붙어 이제는 직접적으로 공격할 시기가 온 거야. 네가 살려면 4일간 혼자 집에 살아야 되고 아무도 만나서는 안 돼. 설사 누가 오더라도 잘 때 집 문을 열어줘서는 안 돼. 알겠어? 무당의 말투와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마치 이 말을 어기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었다. 하지만 4일간 혼자 있고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조심스레 무당에게 물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아주 새빨간 립스틱을 한 무당은 입맛을 한번 다졌다. 그리고 싸늘하고 차가운 말투로 내 귓가에 나지막하게 쑥삭였다. 죽어. 온몸에 오돌도돌한 소름이 돋았고 몸에 있는 털이 쭈뼛쭈뼛 서는 것 같았다. 이렇게 된 이상 믿져야 본전이었기에 난 무당의 말대로 4일간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생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엄마도 잘 생각했다는 듯 4일간 외할머니 집에 머물러 있는다고 했다. 혼자 있는 집은 조용하고 적막감이 돌았다. 4일간 혼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현기증이 날 것만 같았다. 친구들과 술도 마시고 싶었고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공원도 걷고 싶었고 엄마와 나란히 TV 앞에 앉아 드라마도 보고 싶었다. 하염없이 시계를 바라보고 있자니 시간이 멈춘 것처럼 시간이 가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새 밤이 찾아오고 있었고 왠지 모를 서늘함과 한기가 돌아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을 때였다. 칼 가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미친듯이 뛰었고 칼 가는 소리가 더욱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들려왔다. 마치 이 집안에서 누군가 칼을 가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칼 가는 소리가 사람의 목소리로 들려왔다. 분명 사람의 신음소리였다. 당장이라도 집 문을 열고 인파가 많은 곳으로 가고 싶었지만 무당의 말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 하지만 집안에 가만히 있자니 이상한 소리에 내가 미칠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때였다.
누군가 현관문을 부술 기세로 문을 두드렸다. 순간 미친듯이 심장이 뛰었고 살며시 현관문 쪽으로 숨죽이며 다가갔다. 마치 내가 집안에 있는 것을 확신한 마냥 소리는 더욱 커져갔다. 이대로 가만히 집안에 있다간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았다. 난 조심스레 현관문 앞쪽으로 다가갔고 이내 소리의 정체는 바로 엄마의 힘을 알 수 있었다. 문 열어봐 민수야, 엄마야. 분명 외할머니 집에 간다고 말한 엄마였다. 하지만 지금 문 앞에 애타게 나를 부르며 문을 열라고 말했다. 엄마의 모습에 맞지만 그렇다고 문을 열어줄 수도 아직 4일이라는 시간이 흐르지 않았고, 만약 내가 지금 문을 연다면 무당의 말대로 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발 문 열어봐 민수야, 엄마야. 안돼, 지금 문 열면 나 죽을 수도 있다고. 침대 밑에 무당이 숨어있어. 어서 나와. 내 방에서 방바닥이 다 깨진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 손에는 칼을 쥐며 나를 쏘아보고 있는 무당을 발견할 수 있었다. 순간 몸이 돌이라도 된 듯 굳어버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화가 주체가 안 되는 무당은 미친 듯 숨을 몰아쉬며 내게 말했다. 나가지마, 나가지마, 나가지마. 그리고 나 알 수 있었다. 밖에 있는 엄마가 가짜라는 것을. 비밀번호로 되어 있는 현관문은 진짜 엄마라면은 못 열 리 없을 테니까. 무당이 왜 방 안에 있었는지, 침대 밑에 왜 무당이 있었는지, 그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